조선 후기 남원과 구례 사이를 잇는 깊은 산길에는 이름 없는 객주 하나가 외롭게 서 있었다. 장돌뱅이들은 그곳을 안개 객주라 불렀다. 해가 저물면 사방 골짜기에서 흰 안개가 뱀처럼 기어 올라와 길을 삼켜 버렸기 때문이다. 안개가 짙게 깔린 날이면 석차 앞도 분간할 수 없었고 길을 잃은 행인들은 하나둘 객주의 불빛을 따라 문을 두드리곤 했다. 객주의 주인은 30 남짓한 사내 강우였다. 그는 말이 적었으나 눈빛만은 유난히 날카로워 사람들은 그가 예사 인물이 아니라고 수군댔다. 어떤 이는 그가 과거 무관이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영모에 연루된 집안 출신이라 했다. 하지만 강우는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손님을 맞고 술과 밥을 내주는 일에만 집중했다. 어느 가을밤 달도 없이 어두운 밤이었다. 객주 문을 누군가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우가 문을 열자 피 묻은 도포를 걸친 노인이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살려주시오. 뒤에서 누가 쫓아오고 있소. 노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숨은 가빠서 말을 잇기도 힘들어 보였다. 강우는 노인을 안으로 들여 방에 누이고 상처에 약을 발랐다. 그러나 노인의 상처는 칼에 베인 것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에 빨린 듯 검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이건 보통 상처가 아니군요. 강우가 중얼거리자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낡은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다. 누런 종이에 먹물이 번져 있었고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다. 이것을 맡아 주시오. 절대 펼쳐보지는 마시오. 누군가가 올 것이오. 그때까지만. 노인은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다. 강우는 노인의 맥을 짚어보았으나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강우는 두루마리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끈을 풀어 펼쳤다. 두루마리에는 단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다. 무릉으로 가는 길은 그림자보다 가볍다. 글자는 오래되어 발에 있었으나 묘하게도 촛불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강우는 그 글귀를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무릉. 그것은 전설 속의 낙원, 무릉도원을 뜻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부터 객주에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바람이 없는데도 문이 삐걱거렸고 마당의 우물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우는 노인의 시신을 뒷산에 묻고 두루마리를 방 안 깊숙이 감춰두었다. 하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 강우는 복숭아꽃이 만발한 마을을 보았다. 늙지 않는 사람들, 웃음소리, 맑은 물. 그리고 그 꿈의 끝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찾으러 오겠다. 며칠이 지나고 객주에는 평범한 손님들이 오갔다. 장돌뱅이, 과거 보러 가는 선비, 약초를 캐러 가는 사람들. 강우는 노인의 일을 잊으려 애썼으나 밤이 되면 여전히 우물가에서 이상한 기척이 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여인 하나가 객주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이름은 소희 25쯤 되어 보이는 유랑화공이었다. 등에는 화구를 메고 손에는 붓과 먹이 든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하룻밤 묵어 가고 싶습니다. 그림으로 값을 치르겠습니다. 소희는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겼다. 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내주었다. 그날 저녁 소희는 객주 마루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다른 손님들은 그녀가 풍경화나 인물화를 그릴 거라 생각했으나 소희의 붓은 형체 없는 기운을 그려내고 있었다. 무엇을 그리십니까? 한 손님이 물었다.
소희는 붓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기운을 그립니다. 사람마다 품고 있는 색이 다르거든요. 그녀의 화폭에는 붉은 기운, 푸른 기운, 노란 기운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강우를 힐끗 보더니 붓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다. 주인장. 소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주인장 뒤에 낯선 그림자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 것이 아닙니다. 강우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희의 눈은 진지했다. 보이지 않습니다만 보통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볼 수 있어요. 주인장 등 뒤에 검은 형체가 마치 사람처럼 서 있어요. 그날 밤 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정이 넘어서자 객주 마당의 우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강우는 창문 틈으로 그것을 지켜보았다. 연기는 점점 짙어지더니 사람의 형체를 이루기 시작했다. 그 형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객주 주위를 배회하며 방 안을 엿보았다. 강우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두루마리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두루마리를 다시 펼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글자가 하나 더 늘어나 있었던 것이다. 문이 열리면 욕심이 먼저 들어간다. 강우는 소름이 돋았다. 이 두루마리는 살아 있었다. 아니, 무언가가 이 두루마리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 순간 죽은 노인이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노인은 숨을 거두기 직전 헛소리처럼 중얼거렸었다. 무릉도원. 그곳은 낙원이 아니오. 욕망을 먹고 자라는. 강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무릉도원은 단순한 이상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욕망을 먹고 자라는 또 하나의 세상, 아니 함정이었다. 밖에서 소희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강우가 뛰어나가 보니 소희가 창백한 얼굴로 마당을 가리키고 있었다. 검은 형체가 우물 안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저것이 주인장을 노리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강우는 소희와 함께 마을 장터로 내려갔다. 무릉도원에 대해 아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다. 장터는 시끌벅적했다. 생선 파는 소리, 곡식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장터 한쪽에서 강우는 떠돌이 약초꾼 만석을 만났다. 만석은 50줄의 사내로 평생 산을 누비며 약초를 캐고 팔아 생계를 이어왔다. 그는 술을 좋아했고 술이 들어가면 온갖 이야기를 늘어놓기로 유명했다. 무릉도원 말이오? 만석이 탁주 한 사발을 들이키고는 말했다. 예전에 이 고을에 부자가 하나 있었지요. 성은 박씨였는데 재산이 어찌나 많았던지 곳간이 10개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금은보화를 잔뜩 싣고 무릉을 찾겠다며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요? 돌아온 건 말 한 필뿐이었소. 말등에는 복숭아 꽃잎만 가득 묻어 있었고 박 부자는 그 뒤로 영영 나타나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그가 무릉도원에 들어가 살고 있다고 했지만 글쎄요. 만석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강우를 바라보았다. 제 생각엔 그 양반 산속 어디선가 굶어 죽었을 겁니다. 무릉도원이라는 게 있긴 있는 모양인데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더군요. 그날 밤 객주로 돌아온 만석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고 팔과 다리에 붉은 문양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마치 복숭아 꽃잎이 피부 속에서 피어나는 듯한 문양이었다.
소희는 그 문양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무릉의 인장입니다. 무슨 소리요?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택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무릉도원이 당신을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소희는 말을 멈추고 강우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대가는 목숨일 겁니다. 무릉은 아무것도 공짜로 주지 않아요. 만석은 겁에 질려 문양을 긁어내려 했으나 문양은 점점 더 선명해질 뿐이었다. 그날 밤 객주 뒤편 대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강우와 소희, 만석이 함께 나가보니 대숲이 좌우로 갈라지며 길 하나가 나타났다. 그 길은 아무도 본 적 없는 길이었다. 대나무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어디선가 복숭아 향이 짙게 흘러왔다. 길은 산 깊숙이 이어져 있었고 걷다 보면 세상 끝까지 갈 것만 같았다. 만석은 홀린 듯 그 길을 향해 걸어가려 했다. 강우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가야 합니다. 이 문양이 저를 부르고 있어요. 만석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다. 강우는 두루마리를 꺼내 다시 펼쳤다. 또다시 글자가 하나 추가되어 있었다. 길에 들어선 자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강우는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소희도 각오를 다진 듯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세 사람은 결국 그 길로 들어섰다. 길은 끝없이 이어졌다. 강우와 소희, 만석은 대숲을 지나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이상하게도 피곤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걸으면 걸을수록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산은 점점 깊어졌고 새소리마저 사라졌다. 대신 어린아이가 웃는 것 같은 바람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는 즐거운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저기 보이는 게 뭐죠? 만석이 앞을 가리켰다. 안개가 걷히자 눈앞에 마을 하나가 나타났다. 기와 지붕이 늘어선 집들, 맑은 냇물이 흐르는 개울, 복숭아 나무가 가득한 과수원. 그리고 그 안을 거니는 사람들은 모두 젊고 건강해 보였다. 무릉도원. 소희가 숨을 죽이며 중얼거렸다.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비석 하나가 서 있었다. 비석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들어온 자는 돌아가지 못한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나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때 마을에서 노인 하나가 걸어 나왔다. 아니, 노인이라 하기엔 너무나 젊어 보였다. 백발이었지만 피부는 탱탱했고 눈빛은 맑았다. 어서 오시게. 먼 길 왔군. 노인. 아니, 촌장이 부드러운 얼굴로 말했다. 여기는 무릉입니다. 세상에 근심과 병이 없는 곳이지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요? 강우가 물었다. 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인장을 받은 자는 언젠가 이곳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게. 여기서는 늙지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다만, 촌장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다만 바깥 세상의 이름을 버려야 합니다. 바깥의 기억도, 욕심도, 미련도 모두 버리고 이곳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만석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이미 마을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었다. 하지만 강우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는 비석 뒤편으로 조용히 돌아가 보았다. 비석 뒤에는 무언가가 쌓여 있었다. 강우가 손으로 흙을 헤치자 해골들이 드러났다. 수십 개의, 아니 수백 개의 해골이 비석 뒤에 묻혀 있었다. 강우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무릉도원은 낙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우리였고 사람을 가두어 삼킨 덫이었다. 소희, 만석. 강우가 소리쳤으나 이미 두 사람은 마을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촌장이 강우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어딘가 어색했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세 사람을 위해 잔치를 벌였다. 맛있는 음식이 상에 가득했고 술이 넘쳐났다. 마을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추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자정이 가까워지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뒤틀리기 시작한 것이다. 웃음은 가면이었고 살갗 아래에는 검은 뿌리 같은 것이 꿈틀거렸다. 소희가 비명을 질렀다. 이곳은 사람의 혼을 먹고 꽃을 피우는 땅이에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촌장의 얼굴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복숭아 나무 뿌리였다. 뿌리는 촌장의 몸을 감싸고 있었고 그를 조종하고 있었다. 이곳은 1000년 전부터 있었다. 촌장이, 아니 뿌리가 말했다.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낙원을 찾아 이곳에 왔고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였다. 영원한 삶을 주는 대신 그들의 혼을 먹었다. 너희도 곧 우리가 될 것이다. 만석은 이미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그의 몸에서도 뿌리가 돋아나기 시작했다. 강우는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냈다. 마지막 희망이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우가 외쳤다. 두루마리에 또다시 글자가 나타났다. 불은 모든 것을 정화한다. 욕망도 환상도. 강우는 망설이지 않고 두루마리를 촛불에 가져갔다. 두루마리가 타기 시작하자 하늘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마을 전체가 흔들렸고 복숭아 나무들이 비명을 질렀다. 소희, 만석을 데리고 나가. 강우가 소희의 손을 잡고 달렸다. 뒤에서 뿌리들이 그들을 쫓아왔으나 타오르는 두루마리가 만들어 낸 길이 그들을 보호했다. 비석이 갈라지고 숨겨진 길이 다시 열렸다. 만석, 만석. 소희가 만석을 흔들었으나 만석은 눈을 뜨지 못했다. 그의 몸은 이미 절반이 나무가 되어 있었다. 가십시오. 저는 이미. 만석이 가까스로 중얼거렸다.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곳에서라도 편히 살고 싶습니다. 안 돼. 소희가 울부짖었으나 만석의 몸은 이미 나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강우는 이를 악물고 소희의 손을 잡아 끌었다. 더 있으면 우리도 저렇게 됩니다. 두 사람은 무너지는 마을을 뒤로하고 필사적으로 달렸다. 대숲을 지나고 산길을 달려 마침내 객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 밝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대숲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길도 마을도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객주 마당 우물가에는 복숭아꽃 한 송이가 떨어져 있었다. 강우는 꽃을 불 속에 던지며 중얼거렸다. 낙원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꽃은 타올랐고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 소희는 만석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끝내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무릉에 남았다. 그날 이후 안개 객주를 찾는 이는 점점 줄었고 무릉으로 향하는 길을 보았다는 사람도 다시는 없었다. 강우와 소희는 객주를 함께 꾸려 나갔고 지나가는 이들에게 무릉도원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욕심을 조심하시오. 공짜 낙원은 없습니다. 다만 가끔 밤이 깊어지면 어디선가 복숭아 향이 바람에 실려왔다. 그리고 그 향기 속에서 만석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행복한 웃음인지 후회하는 비명인지는 알 수 없었다. 세월이 흘렀다. 안개 객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강우와 소희는 부부가 되어 객주를 함께 꾸려 나갔다. 소희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사람의 기운을 보는 능력은 그날 밤 이후 사라져 버렸다. 어느 봄날 젊은 선비 하나가 객주를 찾아왔다. 그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라 했으나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주인장, 혹시 무릉도원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선비의 질문에 강우는 오랜만에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소희가 강우의 손을 꼭 잡았다. 무릉도원 말입니까? 강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런 곳은 없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 곳에는요. 하지만 옛 기록은 기록일 뿐입니다. 진정한 낙원은 먼 산속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무릉도원입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객주를 떠났다. 그날 밤 강우와 소희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만석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요? 소희가 물었다. 강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마 그가 원하던 곳에 있겠지요. 배고프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곳에. 비록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이 불어왔다. 복숭아 향은 더 이상 나지 않았다. 다만 봄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질 뿐이었다. 안개 객주는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다. 길 잃은 이들을 맞이하고 따뜻한 밥과 술을 내주며 그리고 가끔 욕망에 눈먼 이들에게 조용히 속삭인다. 낙원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